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모더레이터 맡게 된 아카마이 코리아의 안주수입니다. 어, 연사 각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노션 글로벌의 김정환 이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유튜브 코리아 앤 그레이터 차이나의 서왕욱 전무님. 그다음에 투자사 대표로 포메이션 그룹의 신동석 이사님. 그다음에 다음 분은 DT 캐피털 파트너스의 브라이언 양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과 약간 투자의 중간에 있는 500볼트 인큐의 서무경 대표님 나오셨고요. 자,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오늘 크리에이터 대표로 그 비디오 빌리지 소속으로 계신 조섭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패널에는 투자하시는 입장이나 투자를 받는 입장, 그 다음에 광고주의 입장,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입장, 이 네 가지를 다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오늘 좀 새로운 시장으로 바라보는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잠재력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 오신 서왕욱 전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통 미디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가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창작 미디어, 개인 창작 미디어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굉장히 최근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뭐 사업도 새로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의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글에서 유튜브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서황욱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창작자 컨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관심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뭐 그 관심의 이면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됐는가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직접 홈 비디오를 만들고 했던 거는 근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전부터 이런 홈 비디오들을 만들어 왔는데 왜 이 시점에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이런 개인 창작자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어떤 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발전,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과 같은 디바이스의 발전,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미디어를 수용하는 행태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번도 무한도전에게 시청률을 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전국 노래자랑은 한 번도 무한도전보다 시청률이 낮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되게 재밌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두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방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송적인 질서 아니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질서는 뭐냐면은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거였죠. 근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이제는 물론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TV로 보지만 또 상당 부분의 시간들을 갖다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전국 노래자랑은 무한도전하고 이제는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컨텐츠를 볼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디바이스와 플랫폼의 발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은 무한도전하고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은 한정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TV 컨텐츠를 볼지 아니면 어떤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컨텐츠를 볼지 심지어는 그 시간에 음악을 들을지 아니면 게임을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컨텐츠는 과거의 그 일정한 그룹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컨텐츠는 뭐냐면요. 그럭저럭 괜찮은 컨텐츠,
콘텐츠는 못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럭저럭 괜찮아도 그 소수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시청률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에게 아주 로얄한 그런 팬층, 팬심을 갖고 있는 오디언스를 갖지 못한 콘텐츠들은 살아남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근데 저희의 개인 창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은 물론 어떤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적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수의 어떤 그룹에게는 상당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콘텐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팬덤을 만들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리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아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더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먼저 오늘 크리에이터 대표로 나오신 우리 조섭 씨, 영상이 좀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한번 알고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오늘 사회 본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조섭 씨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한 팬이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기존 미디어랑 지금 하고 계시는 개인 창작 미디어의 차이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노문말려의 조섭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유머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메인 미디어 콘텐츠랑 1인 미디어 콘텐츠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인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이나 연출 같은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완성도도 있고 높은 점이 정말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좀 1인 미디어에 비해서 조금 이제 친근한 이미지가 좀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또 메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대에 이렇게 그 컨텐츠를 봐야 되는 게 있는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로서는 이제 소통이 정말 잘 돼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인 미디어 컨텐츠도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리텔에서도 지금 1인 미디어의 그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도 메인 미디어랑 퀄리티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1인 미디어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인 미디어하고 메인 미디어하고 그렇게 큰 장단점이 나중 가서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사실 요즘 VOD가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약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에서는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랑 그 개인 창작 미디어가 굉장히 오버랩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서로를 이제 인용하는 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그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서 전무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통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개인 미디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류법을 잘 보시면은 이 분류법은 누가 컨텐츠를 만들었나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방송국이나 아니면 프로덕션이 만들었냐, 아니면 개인이 만들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컨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만들었냐로 구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퍼스트 윈도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방송 컨텐츠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온라인 컨텐츠라고도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컨텐츠를 주로 즐기는가 라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일반적인 컨텐츠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소수 그룹에게 더 많은 이제 그 인기를 끌 수 있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버티컬을 갖다 타깃하는 컨텐츠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2, 3년 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담론은 사실은 1차원적인 누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냐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 2년 사이에 본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 미디어 컨텐츠, 개인 컨텐츠처럼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전통적인 미디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온라인 컨텐츠들을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컨텐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측에 있었던 우리의 이제 개인 창작자들도 사실은 어떤 자본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MCN과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퀄리티적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런 컨텐츠들 갖다가 여전히 우리가 개인 컨텐츠라고 놓고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방송국들이 만들고 있는 아주 가볍게 만들고 있는 어떤 온라인 컨텐츠는 이걸 여전히 우리가 전통 미디어 컨텐츠라고 봐야 되냐. 사실 이제 과거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가 안 맞는 시기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과거의 이분법적인 이제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 관점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미디어 컨텐츠는 사람들이 쉽게 프리미엄 컨텐츠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죠. 왜냐면은 그 옵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프리미엄 컨텐츠의 정의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들이 만든 게 프리미엄 컨텐츠일까요?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프리미엄 컨텐츠일까요? 사실 이제 후자가 맞는 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 누가 컨텐츠를 만들었냐로 보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수많은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여전히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로 못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온라인 창작자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광고주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들은 엄연히 이제 그런 누가 만들었냐로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는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퍼스트 윈도우가 TV냐 아니면 왜냐면은 저희 온라인 창작자분들 중에서도 뭐 공중파 TV는 아니지만 케이블 TV를 퍼스트 윈도우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냐 아니면 더 나가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냐로 보는 이런 관점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소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고요. 그리고 미디어의 그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하여튼 그거를 보고 있는 눈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수익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좀 초보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광고 기획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가 어떤 기회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뭐 활용하기는 어렵다, 뭐 활용하기 좋다. 의견을 좀 우리 이노션에서 오신 김정아 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광고물을 만드는 제작의 CD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화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컨텐츠의 제작이나 크리에이션에 관여하시는 분들 혹시 어느 정도 계세요? 많이 계신가요? 아마 나중에 저랑 더 일을 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실 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기존의 미디어를 대변하는 의견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자면, 제가 담당하는 건 이제 광고의 영역이니까 광고의 영역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흔히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쪽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광고라는 업은 그렇습니다. 광고주의 예산을 가지고 의도된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로또 같은 반응을 사실 광고주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안 하는데 어떤 바이럴이 떠서 광고 효과가, 이건 광고주가 의도한 광고 활동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광고주, 특히 광고 대행사나 저같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 주셨지만 굉장한 과도기이거든요. 흔히 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광고의 시대는 가고 홍보의 시대가 가고 홍보의 시대는 또 가서 이제 1인 미디어가 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 굉장히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광고주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왜냐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외국에 비해서 조금씩 시장의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느리긴 한데, 일예로 이제 오늘 이제 조섭 씨도 오셨지만 보통 제가 이제 저희 쪽은 현대차 계열 광고주라서 제가 자동차 광고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광고주들이 뭔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양돼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만든 것처럼 티가 안 나면서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흔히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보시는 디지털이나 바이럴을 가장한 회사들이 만든 광고들, 혹은 UCC를 가장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연출해서 찍은 컨텐츠들을 활동을 하는 광고주를 아마 보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초기 모델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왜 한국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이제 다분히 퀄리티에 관한 문제일 거예요. 버짓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광고주는 일정한 버짓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퀄리티가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그걸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의 판매에 활용하길 원하죠. 그래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조금 식음료라던가 가벼운 품목이라든가 조금 키치한 어프로치나 컨텐츠의 퀄리티보다는 컨텐츠의 아이디어를 주로 사는 광고주들은 뭐 소소하게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메인스트림에 있는 큰 브랜드 이미지를 빌딩하기 위한 광고주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양질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면 당연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텐데, 아직은 이쪽에 대한 중요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공중파나 메인 캠페인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작은 예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직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 과도기가 10년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걸 인지하는 광고주들의 스트림이 되게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광고주로 지금 입사를 해서 일을 시작을 하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년, 20년 뒤에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광고주가 여러분과 1대1로 컨택을 하면서 그 많은 대중과 커스터머 사이에서 우리 컨텐츠를 심을 수 있게끔 광고주하고 그 양질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면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변화를 좀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죠. 광고를 실제로 최근에 또 하나 하셨어요. 조섭 씨께서. 그 광고도 제가 봤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고를 찍는 광고에 실제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터의 입장, 이런 거를 조금 좀
그 이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경험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굽네 치킨 광고를 찍었고요. 뭐 술 주류 광고도 찍었었는데 제가 이 광고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단순히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재밌어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수익이 될지도 몰랐던 사람 입장에선 그 광고를 받았을 때 좀 되게 많이 부담되는 것도 있고 저도 저만의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컨텐츠의 캐릭터가 있는데 광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광고주 쪽에서 부탁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저의 그 원래 컨텐츠에 마이너스 효과도 올 때도 있고요. 반대로 제 캐릭터를 좀 살려서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 구독자 안에서 이제 그 편안하게 보는 그 구독자분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 광고 영상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바이럴 효과가 더 컸어요. 네, 하지만 광고주 쪽에서는 퀄리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장비들을 사게 되고 이제 퀄리티 영상을 좀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만든 그 컨텐츠가 크리에이터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광고 영상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만 찍으시는 분인데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핸드폰을 찍다가 퀄리티가 높아지면은 시청자분들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광고주 쪽에서 계속 이거를 없애달라. 광고성이 무조건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수정하는 부분에서 크리에이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주 쪽에서는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을이 되는 경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문제가 있고 광고를 많이 하면 일단은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제 캐릭터에서 맞는 선에서 요즘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맞는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확실히 바이럴 효과도 컸었고요. 저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컨셉을 광고주들이 저한테 광고를 주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부를 하고 있어요. 옛날엔 다 했지만 네,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제 캐릭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좀 네,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그러면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무경 대표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수입과 수익이라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제 수입을 위해서 뭔가 이제 창작도 하고 광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또 뭐 1인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여러 크리에이터를 갖고 있는 비디오 빌리지 같은 하나의 기업체로서의 어떤 사업으로서 이제 컨텐츠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인큐베이팅 하는 입장에서 이 창작자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뭐 환경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랑 뭐 한계 지금 뭐 아쉬운 점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들을 옆에서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웨볼트 인큐의 서무경입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비슷한 사례를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조섭 씨께서는 창작 활동을 하는데 목적성이 정해져 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출발됐을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것들을 공론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개인 창작 활동에서는 어떤 목적성을 달리 할 수 있어서 그냥 뭐 완전히 번외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컨텐츠 자체에 대한 그 재화적 가치로의 변화는 플랫폼 단에서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 그러면. 뭐 지금 유튜브 쪽에서 나와 계시지만 유튜브만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그 컨텐츠 자체의 재화적 가치를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배경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 창작자들이 플랫폼 수익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시고요. 뭐 여담으로 저희끼리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보면 연예인이 방송 활동을 하는 건
출연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함인 건데 지금은 사실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적 창작으로 해서 플랫폼에 의존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사업화로 전개를 할 것이냐. 아마 그 상태의 선이 넘을 수 있어야지만 아마 여기 지금 나오신 또 투자자 영역에서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플랫폼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의 울타리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의 울타리,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라도 사업화에 대한 기반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가크세 처리하시다가 이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개인 사업자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시다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법인으로 넘겨야 되겠다. 사실 그 과정은 아니거든요. 사업화를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플랫폼 단에서도 그렇고 시장 환경에서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는 영역들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부탁이 있다 그러면 플랫폼 단에서도 개인 창작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화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형성된다면 더 많은 발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창작자랑 이제 뭐 시장과 창작자, 그다음에 기업, 요 약간 삼각관계가 분명히 형성할 될 것 같고, 사실 전통적으로 기업과 어떤 그 창작자를 연결하는 과정은 사실 광고회사에서 많이 하죠. 그 역할의 변화 앞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저한테도 돌파구가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종래에 이제 그 광고주가 중심이 되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광고 대행사에 그 일을 맡기게 되고요. 이제 저 같은 제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감독을 고용해서 찍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죠. 아무래도 버짓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저희가 요새 느끼는 거는 요새 저는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제가 광고를 만든다고 소개하지 않고요. 광고도 만든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주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광고주 미팅하고 올 때 무슨 미팅이었냐면 영화 만드는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이제는 그 다양한 무기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15초, 30초 광고도 있지만 어떤 건 영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사회 공헌적인 필름을 담아서 바이럴을 만들기도 원하고 어떤 것들은 진짜 100명의 하나의 게릴라 같은 비디오 자키들을 고용을 해서 현대차 예를 들면 무슨 뭐 삼성전자 이런 큰 광고주들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기도 원하고 어떤 유형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도 광고주는 사실 되게 오픈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광고 대행사에서 그걸 다 수용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정통의 방식으로 만드는 데는 전 되게 한계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플랫폼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창구가 된다면 오히려 광고 대행사하고의 코워크를 위한 것들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그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들이 다 1대1로 광고주를 접하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아이디어를 사주세요. 혹은 내 컨텐츠가 이런데 나에게 먹을 맡기세요 할 수 있는 그 사업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대행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풀이 있으면 그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대행사나 광고주가 바행할 수 있는 건 만들어진 최종 아웃풋을 저희가 사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니까 같이 코워크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게 되면 같이 아이데이션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그 모티브를 피 베이스 개념으로 지불하고 그걸 사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많은 버짓을 투영해서 퀄리티를 높여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해야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그런 환경이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서 대표님 보시기에 투자 환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컨텐츠 전체로 묶으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개인 미디어로 완전히 축소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투자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과정으로 넘어가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화 과정으로만 형성되어 있고, 실제 왜 사업화를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통해서 내가 컨텐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더 발전된 컨텐츠, 더 창의적인 컨텐츠,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가지는 거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화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타 외부의 도움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튼 그런 기반이 되기 위해선 개인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업화에 대한 영역까지는 끌어올려야지만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제가 앞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환경이 마련되겠지만 현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바라보신 게 어떤지 제가 포메이션 그룹의 신동석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디어 쪽에서 그러면 이미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은 어느 곳이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지 VC들이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션 그룹에 좀 늦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포메이션 그룹의 신동석입니다. 저희는 사실 실리콘밸리 쪽에 본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하고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두루두루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컨텐츠 사이드에서 스텝백을 해서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VC라는 입장에서 컨텐츠 투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제 컨텐츠 투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VC들이 각자가 굉장히 많은 VC들이 있고, 그 VC들이 투자하는 영역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방법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일괄적으로 어떤 공통된 법칙을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스케일업을 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느냐라는 화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냐. VC 관점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컨텐츠의 크리에이터들의 일일이 투자가 되지 않았고 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쪽에서 기존의 VC들이 많이 투자를 하던 영역은 사실은 어떤 컨텐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컨텐츠 업계에서 큰 밸류 체인이 변할 때 이런 거겠죠.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생겨서 기존의 UCC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넷플릭스가 생겨서 기존의 방송의 어떤 스트리밍 체계를 바꾼다던가, 이제 이런 어떤 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밸류 체인을 좀 리드해서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은 VC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노션의 김 이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플랫폼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도 사실은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었는데, 특별히 좀 많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VR 가상현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크리에이터 논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VR 쪽에서 투자를 했던 회사가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하고 기존의 넥스VR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가상현실이라는 어떤 마켓이 일어날 때 거기에 어떤 가장 마켓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앱스토어라든가 생태계 플랫폼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VC들이 꼭 플랫폼만 투자하냐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기존의 한국 VC들은 개별 컨텐츠에서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게임 섹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은 이제 과거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그 모바일 게임을 거치기까지 그 게임 자체의 콘텐츠에도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영역 사이즈업을 한 거냐 서스테이너블 한 거냐 해서 사실은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답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부분 유료화라든가 아이템 유료화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번째로 보면 사실은 컨텐츠 사이즈에서도 게임만큼의 어떤 스케일이 안 나오더라도 그 최근에는 그 좋은 컨텐츠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양산 시스템, 양산 체계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쪽에는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를 엮어서 이제 MCN이라고 부르는 어떤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그런 그 에이전시 형태의 비즈니스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조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투자를 못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VC들이 또 간접적으로 MCN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MCN 분들이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떤 이렇게 그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컨텐츠로 수익화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 또 중국의 투자자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스케일러빌리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스케일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미리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r. Shin mentioned that the sustainability and scalability is a very key component of whether to invest or not. I think Chinese market has a different scale than Korea market, and there are other differences in the market. So, from your perspective, can you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DT Capital, where you're from, and where you are investing currently, and your core focus of investment right now? 안녕하세요. This is Brian from DT Capital, and DT is one of the largest investment firms in China. So currently we have around $2 billion under management. So we're very active in Korea. Currently we already have 8 portfolio companies in Korea. So I will leave some time for Anne to translate. 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투자사 중에 하나고요. 운영하고 있는 돈은 2억 달러 맞죠? 빌리언 달러고 한국에 이미 이제 진출하고 있어서 한국에 이제 8개 회사를 투자를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In China, so entertainment and content industries always are very important focus in China, and in Korea, almost 4 of our 8 portfolio companies is focused on entertainment and content industry. 예,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 투자한 8개사 중에서 4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China is very different becaus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China has a huge population base. We have 1.3 billion population. So that means scalability for one creator is possible in China. So in China, we have invested several individual creators. In fact, they are some individual bloggers. They are trying to monetization their traffic in terms of the fashion industry and beauty industry.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오역을 한 게 나오네요. 예, 2억 달러가 아니고 20억 달러가 되겠네요. 중국은 한국과 다른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13억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회수나 트래픽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개별 창작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패션이랑 뷰티 쪽에서 개별 크리에이터에 대한 투자를 직접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Another different thing in China is that it's quite different from Korea. That there's no one video platform can dominate the market. So in China, there are more than 5 video platforms. So nobody can take more than 20% of the market share. So that means every platform is trying to capture the good content. So that also makes the creators who can
provide the good contents have a great bargaining power to every platform. So that is one of the other reasons that we invested in individual creators or other organization of creator agency things like that. 한국과 되게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한국과 같이 하나의 플랫폼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고 5개의 주요 플랫폼들이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보다 그 개별 크리에이터의 파워가 셀 수밖에 없고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한 그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이제 직접 창작자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And the other very different thing in China is that the nature of the traffic is very complicated. It's not like Korea that in China, the people who see the entertainments or some education feature contents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eople who buy the contents. That means it's very hard to eliminate the difference from the content viewer to a transaction and to a buyer. So there are several very great business models in China that they are trying to use the creator to eliminate the difference from the content viewer to a buyer. And we already invested several this kind of business model. And we think in the future, creators in China, based on the very huge traffic base and the competition from the video platform, the creators can create more value in China. Yeah, that's it. 또 하나 좀 차이는 실제로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이랑 실제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들을 이제 잘 상업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도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리에이터의 힘들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 약간 폴로업 퀘스천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Why do you think China is so keen in investing in the creators? Is it already you already gave the answer to that? How to say they, in my point of view, the contents industry, what is happening in this industry, in fact, it's a kind of a revolution for media and marketing and channel. So for all of the traditional industry. So one very important thing we see is happening that for all the brands, especially for the fashion brands and the cosmetic brands, they are having a great moment to reform their business model because all of the contents, all of the marketing, and the channel are combined together by the creators. So China have huge population base. So based on this revolution, we think there will be a huge business opportunities for both brands and the creators. So this is why we think China is very important for contents industry. And another thing is that Korean market is kind of small. So export to China is very important. So especially combine the contents and the products together to export to China. So with this trend, the combination of the marketing and contents and channel together to export to China is possible in the future for Korean contents creator and brand holding companies. 네. 중국에서는 이런 그 컨텐츠 종류의 변화가 꽤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사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물건이 유통되고 거래되고 그다음에 마케팅되는 방법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한국에는 굉장히 컨텐츠가 좋지만
시장이 굉장히 좁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를 갖고 중국의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다양한 그 유통 경로와 그 마케팅 방법이 결합된 컨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동석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투자 분야가 아까 좀 제약돼 있는 점은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 환경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좀 향후에는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컨텐츠 분야에서는 저희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좀 많이 투자를 해왔던 가상현실이나 VR 영역에서 그 굉장히 많은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그 아이폰이라든가 그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앱 생태계가 바뀌고 컨텐츠가 바뀌고 이랬던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사실은 한 4, 5년 이내에 가상현실이나 VR 쪽, AR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컨텐츠는 사실은 과거의 기존 이제 방송 컨텐츠와 협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컨텐츠와 협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크리에이터 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방금 전에 이제 DT 캐피탈의 브라이언이 그 말씀 주셨던 것하고 그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VR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VR뿐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기존의 방송 TV 컨텐츠에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도 많은 그 앱들이나 그런 그 컨텐츠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컨텐츠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기회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이제 그 1차 컨텐츠에서 원작 컨텐츠로 끝나는 이런 컨텐츠들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TV에서 드라마로 한번 방영하고 끝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어떤 MC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이제 채널 운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2차 파생 컨텐츠로 3차 파생 컨텐츠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 이제 그 컨텐츠도 그렇고 이제 머천다이징 상품들도 그런 캐릭터를 IP화한다거나 그런 이렇게 파생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회사들은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그 해외에서 보면 앵그리버드 같은 회사가 그런 케이스고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회사가 글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루 같은 경우에는 그 할리우드 쪽에 있는 셀럽들을 그 모바일 게임화를 시켜서 그 모바일 게임으로 굉장히 많은 레비뉴하고 그 트래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셀럽들한테도 좋은 게 그 셀럽들 본인들도 본인들의 컨텐츠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트랙션을 많이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와 컨텐츠가 서로 상생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크리에이터 쪽의 어떤 그 수익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까지 사실은 많은 팬들이 팔로우를 하고 많은 팬들이 그 지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컨텐츠를 방영하는 어떤 특정한 토픽이라든가 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토픽하고 주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타겟팅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폰이라는 유튜브 스타가 내가 메이크업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바이럴을 해서 유명해졌으면 사실은 화장품 회사들이 어떤 그런 탑 레벨의 연예인을 써서 TV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 이런 어떤 타겟화된 그 유튜브 스타들하고 광고를 하는 게 더 확실한 타겟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아까 이제 그 이노션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 커머스와 그런 컨텐츠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저희의 그 향후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Brian, same question to you. So a little insight on your future looking
statements on where do you see the investment going in the future? Specifically in Korea, in fact, we are looking for more top contents and top creators. But one of the very important thing for us is that the localization in China, because contents is kind of like another way of communication. So if the contents is purely Korean based, so it would be kind of hard for Chinese viewers to understand what they're talking about. So the localiz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So this is the first one. 결국 컨텐츠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중국 현지화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The second is how to connect with the social network of China, especially Weibo and WeChat. So DT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Weibo and WeChat, and we will do a fantastic thing with Tencent currently, in the coming months. So we hope we can support the Korean startups to enter into China through the social network.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와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In the investment perspective, we think the understand of the traffic for the startup, for the founder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China. So for different industry or different kind of content, it's quite different to monetization. For example, the fashion industry, one individual creators can create a lot of value in fashion industry because it's not that brand targeting industry, because you just need some very great train point of view. You can sell a lot of products. But beauty industry is quite different because the brand image is very important for all the customers to repurchase the products time for time. So the contents, so for these two different industries, the creator's features and nature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traffic is quite different. So the deep understanding of this kind of differences is very important for us to make the decision. 그리고 이제 그 업계 예를 지금 그 뷰티랑 패션을 들어주셨는데 거기서 트래픽이 발생되는 정도와 그거가 얼마나 상업화될 수 있는지의 상관관계가 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그 투자할 때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And the third is the thing I just mentioned is that we think this is the perfect age for brand to reform their marketing and channel through the creators, and especially for the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China. So we will also pay attention to the new business model of combine the creators and contents and the products in Korea. 예. 그리고 지금이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런 실제로 브랜드 제조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쪽이 창작 콘텐츠를 활용한 채널과 마케팅을 새로 혁신하는 데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을 진출할 때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eah, that's it.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뭐 따로 앱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손 들고 질문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운데 파란색 옷 입고 계신 분이 바로 들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반복해 드릴게요. 질문은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광고 대행사가 가운데서 그거를 진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이면 몇 건씩 휴리를 받아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저희 시쳇말로 입봉한 감독들이 그림을 정말 저는
돈 한 푼 안 받고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하는 감독들이 슈리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그림의 결이 다른데 이 사람과 작업을 해볼까. 소친 저희가 발굴해서 인큐베이팅해서 프로젝트에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광고주 사이드에서 직접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해서 일을 하는 방식들도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광고주들은 여기 이제 광고주분들 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그냥 그 개개인의 한 명의 퀄리티를 믿고 가기에는 그 보고 체계라던가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프로젝트를 이를테면 맨 위에 탑 매니지먼트까지 어그리시켜서 팔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검증되어 있는 그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해서 기대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으로 접근을 해서 가시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조금 소규모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도 회사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에서 많이 염려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자 하는 경우에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실 거게 될 것 같고요. 대행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롤에 대해서 저도 요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감독도 슈리를 받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아웃풋들을 나는 이런 쪽에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고 나는 이런 장기가 있는 사람인데 기회가 닿는다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장이 만들어진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같이 일을 하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성을 가진 프로젝트다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미디어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같이 코옥의 형태로 얘기해서 같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구상하고 계신 컨텐츠를 찍는 것만이 본인의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어나 스토리 라인업이나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대행사하고 코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 본인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견고한 예산을 토대로 더 퀄리티 있게끔 찍어내고 나면 그 아웃풋이 오롯이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의 근간이 돼서 그것보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종래에는 광고주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단독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까지도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대행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저희한테도 베네핏이 되는 것들은 그런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들을 저희가 양분이 돼서 저희도 더 큰 프로젝트를 하길 원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들이 요새 업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어요. 저희 회사만 해도 이제 광고를 만드는 쪽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VR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혹은 PPL을 담당하는 팀부터 여러 가지 파트들도 광고 회사의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전반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크리에이티브적인 기반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안 되지만 그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같이 크리에이터 집단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힘들이 여러분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라던가 피베이스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더 협상력을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개인보다는 그 어떤 플랫폼에 소속이 된 형태에서 그 플랫폼이 보증하는 또 보증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큰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파트너십을 꾸려가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제가 최근 다른 컨퍼런스에서 비슷한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편 또 이제 광고주 측면에서 이걸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은 사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 전체 어떤 브랜드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전략의 일부분이지 이게 모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만드는 콘텐츠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금 더 약간 니치한 콘텐츠도 있지만 어떤 TVC 콘텐츠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사실 광고 에이전시가 줄 수 있는 커다란 밸류는 광고주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이 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이런 구조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가지고 결국은 이 브랜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는 사실은 광고 에이전시들만이 갖는 아주 유니크한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건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흔히 요새 통합 마케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골에 도달하기까지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광고주는 가장 가능한 한 많은 다양한 무기를 갖길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걸 다 꾸려서 어떤 전략을 꾸려줄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행사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거는 두 분이 다 대답하시죠. 먼저 하시고 제가 통역을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팩터 중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저빌리티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하나는 이제 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그 스케일러빌리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 비즈니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2차 컨텐츠의 파생이라든가 그런 그 커머스로의 연결과 같은 고리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에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볼 텐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바라보는 관점이 주로 이제 숫자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크리에이터들 사이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엑시큐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KPI들과 지표들을 그 트랙션들과 혹은 이제 그런 브랜드로의 어떤 전환되는 그런 컨버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Brian, this gentleman is from the Video Village who manages Mr. Cho. So you mentioned a lot of things about different aspects of how creator agency should look at business, such as linkage with the commerce, marketing, etc. But he wants to know what can be characterized as factors or criterias when you are trying to invest in such agency. Is it number of creators they have? Any criteria that might be of help for them to establish in order to get good investment? So, in China, we don't see subscribers in YouTube or things like that. So, compared to YouTube in China, we have Youku or Tencent video platform or other platforms. The subscribers on that platforms, in fact, it's very, very hard for that kind of subscribers convert to transactions. So subscribers actually is not the one we really care. So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구독자 수라든지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시청자와 소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래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There's one very interesting thing that we're trying to do in Korea is that we want to connect the Korean creators with the Chinese users. We want to find the best way for us to find the next generation or next popular creators in Korea that just face to Chinese users. So that means the characters and how to communicate and the understanding of fashion and way to make ups. A lot of things combined together is in one word, the quality of the crea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to make the decision. 예, 오히려 지금은 한국의 컨텐츠를 갖다가 중국에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패션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유효한 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The third thing is be focused because we think different industries is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If you focus in fashion industry, it will be totally different from the beauty industry. So we are looking for some MCN company or creator agency companies that focus in one industry and keep trying to find a way to monetize their traffic. So that is the third criteria. I mean, the one who focus on specific industry, not focus on every industry. 예, 세 가지는 그 어느 인더스트리에 맞춰진 컨텐츠냐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상업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문경
just two more points. So, for example, the fashion industry, the creator agency company, they can try to build their own brands in terms of the fashion industry. But in terms of the beauty industry, maybe the best way to monetize their traffic is to be a channel to introduce products from Korea to China. So it's totally different business model. So we are looking for the one who focus on specific industry instead of every industry. 네. 네. 그 패션은 비교적 브랜드를 갖다 만들어내는 데는 용이한 반면에 뷰티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제품을 갖다 소개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을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우리 서문경 대표님 짧게 지금 끝내라고 해서 그 비슷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말 가장 많이 듣는 내용 같아요. 왜 저희가 투자 받기 직전까지 사실 IR 가기 직전까지의 관리가 가장 많은 영역이 지금 500볼트 인큐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 그러니까 창업에서 IR 직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세요. 과연 투자자는 뭘 바라봅니까? 어떤 부분을 바라보나요? 뭐 컨텐츠가 아니라 앱 서비스라면 과연 저희 다운로드를 보나요? MAU를 보나요? 매출을 보나요? 뭘 보기 때문에 저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는 건 현재를 지금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뭔가요? 1년 뒤에 2년 뒤에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 가는 플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이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냐, 다운로드 수냐, 뭐 조회수냐가 아니라 결국 그 사업체가 가진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이며 그 달성 가능성과 현재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걸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저희가 좀 오버돼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이분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면 정말 좋은 해법들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오신 패널을 위해서 모두 박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